대한민국 본격 정치 토크쇼 윤여준의 정치차차차입니다. 오늘도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윤여준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조선일보 정치부의 이하원 기자와 저희 본부의 감초시죠,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을 모셨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3선이 된 유정복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텃밭인 김포, 최연소 군수도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이제 3선 의원까지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우선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두 번의 시장 선거에 이어서 또 이렇게 3선으로 당선을 시켜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와 여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솔직한 토크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과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에 앞서서요, 이 기자님, 오늘 취재 현장에서 보신 정치계 최고 핫 이슈 3가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먼저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즉 재수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새누리당의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가 오늘 탈당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TV조선 8시 뉴스 날에서 이 재수 최모 씨가 녹취해 갖고 있는 음성 파일에 바로 이 김영태 당선자의 음성과 90% 이상 일치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보도가 김영태 당선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당선자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정리한 후에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도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정반대의 뉴스인데요.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문대성 당선자는 김영태 당선자와는 정반대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문 당선자가 기자들에게 오늘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했을 때 문대성 당선자도 탈당을 선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 당선자는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 당선자는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학교의 결론을 지켜본 뒤에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대학교가 바로 문대성 당선자의 박사학위가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는 최소한 1,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대성 당선자는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한 채 19대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자문단과 이 대통령이 회의를 가졌는데, 외교안보 자문단에는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과 또 현홍주 전 주미대사를 포함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이 보여준 행보가 신뢰할 만하다, 이제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장성명을 내서 규탄을 했고요. 또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만족의 뜻을 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달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미 이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보다는 민생에 더욱 힘쓰라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최근에 중국이 보여준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또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오늘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그 TV조선이 김영태 당선자의 목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검증을 해본 건가요? 네, 대학에 의뢰를 해서.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했다고 전문성 합니다. 있는 기관이네. 예. 공신력도 있고. 그렇죠. 90% 이상 일치한다. 92%에서 94%까지 본인으로 추정한다.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제 탈당을 이제 전해간 네. 거예요. 그 자체로도 공인 자격이 없지 그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일단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경고합니다. 어제 광명 교육감에 대해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이후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1심 형량이 벌금형에서
집이 없는 그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이 총선 후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프고 또 놀랍습니다. 저는 곽노현 교육감의 인격과 진정성을 믿습니다. 네,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치계 발언, 그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노스핀존입니다. 자, 본부장님, 네. 그 문성근 대표 대행의 저 네, 말에 예. 속내는 과연 뭘까요? 그 문성근 대행의 평소 언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놀랄 만큼 아주 신중하고 온건해졌네요. 그렇죠? 뭐가 저렇게 벼랑간 점잖해졌을까요? 만약에 곽노현 교육감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다면 그 문 대행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네, 저는 문대행은 이제 3주짜리 사실 대표인데요. 새로운 체제가 구성하기 전까지 3주 대행을 맡고 있는데 문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 안팎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보다는 이념적인 발언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건데요. 아마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를 했었고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패배 원인 중에 하나는 무리한 야권 연대와 전략 없는 좌클릭이었다. DJ와 노무현의 승리가 좌클릭이 아니라 중도층 견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 대표의 행보는 시민단체 대표와는 달라야 된다.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성근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도 실패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책임을 밖에 외부 변수로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이념적인 부분을 끌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 안팎의 관계자들에게 이런 뭐랄까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마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저 재판에 있어서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정치적인 접근의 부분일 뿐이지 이 사실상의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 주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좌파 결속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법치를 좀 정면적으로 네. 부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목사님? 근데 뭐 문성근 대행은 뭐 2년 빼놓으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치 이런 식으로 통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즐기는 윤여준의 정치차차차.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이신 유정복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좀 오늘 이야기의 방향을 좀 잡아주시죠. 네. 아니, 아무래도 뭐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좌하신 유정복 의원을 모셨으니까 또 박근혜 위원장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크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프로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장 박사님의 톡톡 튀는 유 의원님 프로필 한번 읊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유정복 1957년생 인천 선인중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중고교 때 별명은 본인 주장에 따르면 유세비요인데요.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고 잘했다는 얘기입니다만은 객관적으로는 같은 김포 출신인 이회태 김두현과는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1년 반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입대, 육군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1979년 행정고시 합격, 1994년 최연소 관선 김포 군수, 1995년 인천 서구청장, 또 1995년 민선 김포 군수를 거쳐서 1998년에는 민선 최연소 김포시장에 당선됩니다. 2004년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 후 3선을 하고 있고요. 2005년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2007년 박근혜 경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고 2008년에는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
20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는 등 박근혜, MB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07년, 8년, 9년, 1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연속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995년 김포 군수 출마 당시 지역 주민들이 출마 탄원서를 제출,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무소속으로 긴급 출마해서 당시 주요 정당 여야 후보 득표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으며 압도적으로 당선해서 화제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선거 후 정확히 1995년 6월 28일 모 일간지가 이 사연을 정밀 취재해서 사회면 전면 기사로 나가는 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만 지나면 전국적 스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 만발이었으나 6월 29일 삼풍 사건이 터지면서 이 기사 자체가 날아갔습니다. 아예 보도가 안 됐습니다. 꿈은 사라졌습니다. 혹시 조선일보인가요? 신문이? 조선일보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네. 어떻게 조사 뭐 마음에 군수 드십니까? 당선 후 98년에 중앙정부와 단판 끝에 김포시 승격을 확정짓습니다. 참고로 김포보다 인구가 많은 화성은 2001년에 시승격이 됐는데요. 당시 담판 과정에서 어떤 압력과 물리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단점은 대학 시절에 당구 중독 증세를 잠깐 보인 바 있고 군복무 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떨어진 것이 유일한 낙방 기록인 유정복 의원의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그 프로필 소개가 지나치게 호의적인데요. 조심하십시오. 함정입니다. 글쎄 뭐 조사를 너무 심층적으로 하셔가지고 청문회 때도 저렇게 조사를 하는 뭐 바로 잡고 싶으신 건 없으십니까? 뭐 다 맞는 말이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신 것 같아서 예.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네. 너무 또 좋게 말씀을 해줘서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질문을 날카롭게 뚜렷하게 안 생기는. 저희가 앞으로도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새누리당이 뭐 어쨌든 수적인 면에서는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총선에서. 근데 반쪽짜리 승리다. 그리고 이게 과연 승리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진짜 이긴 거 맞습니까? 이번.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특히나 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해 말이 되겠습니다만 18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았고 정부에 대한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새누리당이 100석이나 얻겠느냐 하는 그 비관론이 우세했던 거에 비하면은 선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의 패배라든가 또 전체 정당 득표율을 보면은 새누리당이 얻은 것이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얻은 것보다 4%가 오히려 적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뭐 완전한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 교묘한 자세로 앞으로 전국을 잘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아주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김영태 당선자, 문대성 당선자 두 당선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이 좀 미적거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벌써 이제 총선에서 이겼다고 또 오만해진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 두 당선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이 가졌던 원칙이 뭔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새누리당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부터 아주 도덕적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댔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하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당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국민이 선택한 그 정치인을 어떤 확실한 근거라든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어떤 여론이나 또는 의혹 제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단호히 조치한다는 입장을 이미 선명했는데 오늘 그 김영태 당선자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요. 문대성 당선자와 관계는 사실관계가 좀 조속하게 빨리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항상 보면 당에서 언론에서 만약 이렇게 이번에 문제 제기를 세게 하지 않았다면
결국 또 미적거리고 계속 끌고 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전 한나라당이 보여왔던,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보여왔던 거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의 그 발언도 확인 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만약에 확인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미적거리고, 이 문제도 당 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당의 정식 멤버가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20대의 비대위원이 네.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왔던 어떤 따가운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정말 거듭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부분을 피해가거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국민 선택받은 정치인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우선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뭐 후보가 문제가 됐던 두 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조치했듯이 확인되면 바로 조치한다는 거죠. 지금 뭐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법적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여론을 공론화하는 시스템, 그 기제란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라는 것은 그 공론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근거가 있는 도덕적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공인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혹 제기만 갖고 만약에 그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면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의 공세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사실 근데 정도다. 보십시오. 근데 이번에 이제 부분이라고. 김 당선자가 네. 어젯밤에 그 TV조선 뉴스가 나간 다음에 이제 탈당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런 경우 보면 일찍이 당이 원칙을 세워서 처리했으면 훨씬 상처를 덜 받죠. 저건 탈당이라는 건 정치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이 전 미적거렸다는 것만 남게 되거든요. 지금 뭐 국민들께서 그렇게 좀 생각할 여지가 있으면 뭐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당에서는 뭐든지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뭐 하여간 그동안 사실관계가 전혀 엉터리인 경우를 막 상대방이 만들어서 한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정당은 사법부가 아닌 사법 판단하는 곳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질문 한번 드려보죠. 그 박근혜 대표께서 평소에 국가 안보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 선거 기간 중에 북한의 광명선 3호 발사가 예고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변 4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사 중지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까지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강력한 자세를 보인 것이 이색적인데요. 이제 그랬는데도 아무리 선거 기간 중이라고는 하지만 여야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진작에 관심 보인 일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만약에 박 대표께서 말이죠, 야당을 향해서 자, 이런 중대한 안보상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선거운동 하루 중단하고 임시국회 열어서 정부 보고 받아보고 발사 중지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라고 제안을 했으면, 야당이 받았든 안 받았든 국민들이 볼 때 평소 국가 안보를 그렇게 좀 중대하게 생각하시는 박 대표다운 모습이다, 참 든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우리 윤 이사장님께서 뭐 하여튼 좋은 하나의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협박성 얘기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언제 어느 날 어떻게 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선거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국민들의 오해 소지를 낳을 수도 있고요. 특히 국가 안보 문제는 그 중심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입니다. 정부가 실질적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식껏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줄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윤 이사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이제 발사가 되고 사실관계가 분명해짐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그런데 그걸 보면 이미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온 마당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뒷북치는 것 같은 모습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라는 오해살 소지가 있다. 그 신중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4대 강국이 보였던 그 예민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면 국민들이 그거를 안보를 갖다 정치에 이용하려고 그런다고 저는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박근혜 위원장이 보여준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선거 전에는 박근혜 위원장이 북한 문제라든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사실 거의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새누리당이 새로운 홍보 컨셉을 만들 때 보수라는 말을 넣지 말라라고 해서 새누리당이 이번에 당을 홍보하거나 이러는데 보수라는 단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2석을 얻는 예상 밖의 승리가 나온 것을 보고, 특히 충청이나 강원도 쪽에서 사실 몰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어떤 야권 연대, 민주당과 진보당이 보여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보수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는 대북 결의안도 필요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이 기자님께서 이제 정치적인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 비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제는 총선이 끝나고 국정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그리고 MB 정부 이제 임기 말에 이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발사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언젠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정복 의원을 두고 박 전 대표의 복사본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표절이네. 동의하시나요? 근데 제가 뭐 사실 한 인격체를 두고 네. 사본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뜻이 박근혜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네. 그 의중을 파악해서 우리 정치 발전을 이룩하고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데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해한 것을 전 선의로 받아들이고. 네, 그럼 독립된 인격체신데 박 대표의 견해와 유 의원의 소신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겁니까? 그동안 이렇게 쭉 일을 해오면서 부딪힌다는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의 이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도 참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해 못하는 게 흔히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적으로 모든 사안을 보고 이것이 미치는 효과, 파장,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다 또 누구나 다 네.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이것이 과연 정도냐, 이것이 원칙이냐, 이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에 부합되느냐, 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건의를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저도 그것을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쭉 이해를 하면서 박 대표의 그 진정성이라든가 갖고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부딪힌다는 것보다도 제가 그걸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화해내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저는 분명히 많은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럼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그걸 다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아까 차이는 박근혜 있었죠. 위원장이 뭐 수많은 건의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새누리당 내에서 뭐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박근혜 위원장이 인해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 뭐 기업에서도 사실 결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면은 얘기가 CEO한테까지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박 위원장은 스스로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정치인 건 사실이지만은 지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사실상 무슨 당직을 갖거나 국회직을 갖거나 정부직을 가진 바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고 정치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나 국민이 거기에 이제 뭔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또 의견을 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행사에 꼭 이거 참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된다.
이 언론사 인터뷰 이것만큼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수없이 쇄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박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또 당의 지도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껴서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었던 부분이 이제 오해가 되었고 뭐 이렇게 인해 장막이 되었고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은 참 박 대표 입장에서도 정말 대단한 인내력이거든요. 수많은 요청을 갖다가 하면 누구든지 다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이지만은 큰 틀의 원칙은 국정에 협조하고 또 당의 지도부가 있고 이런 부분에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박 대표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인해 장막에 이제 둘러싸여 있다. 또 이거 외에도 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너무 신비스럽다. 일반 사람들이 좀 가까이 가기에는 예를 들면 박근혜 위원장이 이번에 화제가 선거 기간에 하나 된 게 있는데 부산에 가서 하룻밤을 잔다. 1박 2일 출장을 한다는 게 이게 많은 신문들에도 보도가 되고 또 다음날 보도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경북 영천에 정희수 의원 당선시킬 때 그때 간 것 외에 말고 7년 만에 뭐 외박이다 이렇게까지도 하고요. 또 한 번은 박근혜 위원장이 청바지를 입었다. 또한 이것도 또 확인하려고 기자들이 한번 좀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신미스럽게 보이는 이게 박 위원장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뭐 사실 일부러 신비롭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 뭔가를 어떤 뭐 좀 튀는 행보를 한다든가 또 이색적인 거라든가 국민 속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타난 모습 속에서 평가받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뭐 박 대표가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좀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좀 더 소통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관해서 말씀인데요. 2010년 2월인가 그 의총 세정시 관련 의총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정도원 의원이 그 박근혜 대표를 제왕적 총재라고 한 일 있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유 의원께서는 당연히 그 수용 안 하실 텐데 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시대에 제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연 적절하냐 문제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정도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세종시 논란이 이제 세종시 수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그것을 당시 한나라당이 좀 전체가 다 국정에 힘을 모아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박근혜 그 당시 대표께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표죠.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가급적 국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자제해 왔지만은 정말 이처럼 중요한 문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국민과 수없이 약속하고 입법화하고 또 대선 때 공약을 하고 대선 때 박 대표도 같이 지원 유세를 가서 약속을 하고 총선 지방선거 때 공약하고 수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조차도 일방적인 논리로 수정한다면 정치의 의미가 뭐고 선거를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고 본인이 국회의원에서 입법을 하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소신을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걸 제왕적 총재라고 한다면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제왕입니다. 그거는 제왕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뭐 그 세종시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상을 자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몇 번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박 대표께서 어떤 그 말씀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걸로 끝이다. 논란 여지가 없다. 라는 식의 말과 자세를 보인 일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뭐 제왕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자신이 어떤 정치적 규정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예? 이게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태도거든요. 예, 자신이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면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원칙이든 뭐 소신이든 그것이 하나의 당론으로 결정되려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결정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럼 논란의 여지, 토론의 여지를 없애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 규정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저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태도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족
관련한 부분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거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서 달리 얘기할 여지가 사실상 없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인 사장님 말씀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좀 더 이제 그 어떤 본인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부분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에 공심위를 구성한 다음 날 여자분 한 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스트 기자가 그 관련 질문하니까 그때 보인 반응이 그렇죠. 왜 끝난 건데 왜 또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걱정을 들었어요. 근데 야, 이거 문제 아니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모저모를 생각하지 않고 간명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박근혜 위원장의 이미지가 이제 신뢰와 원칙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지의 확장성 없이 신뢰와 원칙 또 성장과 안보라는 이러한 이미지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수도권에서의 의석이 41석으로 줄어드는 사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수도권에서는 참패를 당했는데 20에서 40대라든가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라든가 수도권에서 표의 확장을 가져오지 못한 게 결국은 박근혜 위원장이 이런 이미지가 고정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미지를 좀 더 특히 젊은 층이나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너무 인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만 의식해서 하기보다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앞으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왔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사실은 이러이러한 정치인이고 이러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갖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박 위원장의 최측근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유 위원님을 통해서 박 위원장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윤여준의 정치 차차차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지금 유정복 의원님과 함께 박근혜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화원 기자님 아까 좀 특별히 궁금하다고 아까부터 이 점은 말씀하셨던 게 하나 있었는데. 꼭 좀 여쭤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이건 앞으로 새누리당의 앞으로 그 대선 일정에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비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이상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경선 절차 없이 박근혜 위원장을 추대하는 게 어떠냐라고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띄워본 거 아니냐 이제 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유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느 정치인보다도 원칙을 지키고 법규를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현행 법규에 의해서 어느 누구든지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건 이상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선을 만약에 좀 한다고 해도 사실 지금 여론지표 그러니까 흥행의 상으로 보면 문제하고 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그걸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인위적으로 어떤 제약을 하는 부분하고 별개의 문제니까요. 자, 박 대표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유 의원님 얘기를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셨죠. 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왜 이 헌법기관들이 임명직 장관직을 얻기 위해서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글쎄 이제 저하고는 연연하고는 아무 관계가 사실 없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그 과정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 경우는 뭐 사실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입각 제의를 이제 받았을 때 단호하게 제가 거절을 했고요. 그건 왜냐하면 제 정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이제 발표해야 되는 급격한 정치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박 대표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좀 더 복원시켜야 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제 입각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게 된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뭐 입각에 대해 연연한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이제 어떤 정부직에서도 한번 일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 정치인이라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의 법규 체계에서도 국회의원이 겸직 장관을 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제가 장관을 할 때 보니까 국무위원이 어떤 정치력을 갖고 국정에 참여해서 얻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인사를 어떻게 적절히 배치하느냐 문제지 국회의원과 장관이 꼭 겸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저는 뭐 않습니다. 내각제의 경우는 전혀 성격이 다르니까 그건 거론할 게 못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국회의원이 전 장관들은 전 개인적으로 납득 못 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갈 일이 아닌 거예요. 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의원직을 내놓고 가는 경우는 모르죠. 예. 그렇지만 아니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인 사람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란 말이죠. 그런데 임명직에 간다.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헌법 체계라든가 이거 그러니까. 근데 참 제가 겪어보면 국회의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장관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본인이 솔직히 국회의원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길래 저러느냐. 윤 장관님 그런 그때 판 많았어요. 국회 안 계실 때 하셨. 저는 뭐 행정부 거쳐서 그리 갔으니까 거쳐서 그 경우는. 저는 약점 없습니다. 생각은. 국회의원직을 갖고 장관직을 수행을 하면 아무래도 동료 의원들이 많이 좀 봐주지 않습니까? 글쎄요, 같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죠. 근데 정책을 따지는 데는 별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속성상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 내는 게 국회의원. 인신공격성 질문은 안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9개월 만에 낙마하셨잖아요, 장관. 구제역 때문에.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죠. 그때 소회를. 아주 짧게. 낙마란 표현보다도 적절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장관이 되고 쌀값 하락, 배추값 폭등해서 구제역 1위까지 정말 최악의 그 농림수산식품부 역상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자 노력을 했고 특히 지난해 1월 달에 구제역이 가장 절정기 이뤘을 때 제 스스로가 문제를 다 수습하고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하고 상의한 바 없이 저 스스로가 결정을 했는데 그거 다 수습을 하고 6월 달에 이제 자리를 떠날 때까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요. 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제가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가족들, 농업단체 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해서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이 그나마 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안을 삼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잠깐 선거 얘기 잠깐 돌아가 보죠. 그 새누리당이 이번에 과반 의석을 이제 확보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이게 결국 MB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에 성공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건 되게 수긍하시죠. 네, 당명까지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그런 단절 노력이 성공한 데는 제가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이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난 4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박 대표를 굉장히 핍박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심지어는 여당 내 야당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런 인식이 국민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단절이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이 아닌지 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하여간 많이 도와준 셈이 됐는데 근데 이런 측면 없다고 보십니까? 총선거는 심판적 성격의 선거예요. 그런데 당 이름을 바꿔버리고 강령을 바꾸고 하는 바람에 유권자에게 심판의 대상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단절에 성공해서 의석을 많이 얻는 데는 좋았을지 모르나 책임 정치나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총선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총선에 임한 그 리더가 어떤 정치 환경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지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대선이 있고 우리의 미래의 앞날의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심판론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고 정부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측면이고요. 하나는 그 중심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차기 그 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야당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박 대표의 이번 공천을 보고 총선보다는 대선을 의식한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조금 승리하지 못한 이유를 지금 윤영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시켜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저는 실패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먼저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뭐 표현의 자유를 금지시켰다라고 자꾸 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어디나 들어가 보면은 이 대통령을 정말 비유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것을 비유하고, 다음에 온갖 막말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약간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느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하고 다음 박근혜 위원장을 자꾸 동일시하려고 해서 이명박근혜라는 그런 또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박근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좀 핍박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국민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민주당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실패 요인을 판정을 할 때 저는 이 두 가지 점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2010년 한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은 누구를 밀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유 의원께서는 MB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몹시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를 의식하신 겁니까?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성공하고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성공하는 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비켜서 있었던 것은 국정 성공을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갖고 접근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초월한 것이다. 그건 넘어서야죠. 그런데요, 제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주로 30, 40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 좀 첫 마디가 박정희 대통령 딸.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말고 중요한 정치인인데 좀 왜 그거밖에 생각 안 나냐 그러면, 아니 박 대표가 지금까지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나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일이 있느냐, 좀 자기 소신을 밝힌 일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국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 안 하고 자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반대로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박 대표는 이런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받게 만들었다고요. 그건 이제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자제해 왔지만은 정말 나라의 운명과도 같고 정치적인 운명과도 같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 이외에는 뭐 아니죠. 없죠. 세종시라든가 미디어법이라든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세종시 문제나 이럴 때 이해관계를 따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때나 정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국정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좋습니다. 문제죠. 세종시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많은 논란이 있던 이슈인데 한 번 결정하고 약속한 거니까 고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민주적이지 않다, 개방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요. 그건 잘못한 걸 고친 경우 많습니다, 박 대표가. 근데 거기도 네. 오해가 있는 게, 저는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잘못됐다, 지금 세종이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끊없이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이냐 아니면 효율성이냐는 논쟁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절대선 절대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나 논쟁을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 공약을 했던 걸 갖다가 무력화시킨다면 대선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아니 글쎄 그랬지만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 당시는 논쟁의 중심에 서는 건 좋지만 한 번 결정해서 약속하니 바꿀 수 없다. 아니죠. 이거는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야 될 건 유 바꿔야죠. 의원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네. 다수 국민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절대선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말이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면은 지금 전국에 157개 혁신 도시를
저 공공기관 이전하는 혁신도시 그 비효율성을 뭘로 설명할 겁니까? 다 걷어들여야죠. 그것은 국토균형 발전이라고는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에 어떤 것이 더 옳으냐의 논쟁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절대선 절대약이 아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한번 좀 찬물을 끼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박근혜 위원장이 정치적인 소신이나 이슈, 어젠다 이런 거를 신념을 안 밝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안철수 원장도 역시 정치적인 뭐 소신이나 신념을 제대로 밝히지는 않으면서 뭐 정치에 뛰어들 듯 말 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안철수 교수는 뭐 지금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정치. 근데 보니까 6월에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뭐 이런저런 추측이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전한 과정일 뿐이지 본인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적정한 시기에 하는 것은 다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는 시각은 지금 이제 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현안에서 다른 정치인들은 입장을 표현을 했고 입장을 표명하고 또 검증을 받아오고 이런 부분을 비추어 볼 때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 서울대 안철수 교수하고 이제 경쟁한다고 가정을 할 때 박근혜 위원장의 경쟁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가상대결까지 얘기해서 간략하게 그런 말씀해 주시죠. 네. 박 대표는 어떤 누구와 경쟁하든 어떤 정치 환경이든 그런 거에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약속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오로지 이념이 아닌 민생으로 승부를 하겠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런 그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누가 나오든 간에 정말 국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 그 구태 정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해소시켜 주길 원하는 민생으로 승부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김포시 당선으로 3선 중진 의원이 된 유정복 의원을 모시고 박근혜 위원장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본부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그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마다 다 리더가 있고 또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공동체는 국가의 특성상 다른 공동체의 리더십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국가 리더십의 핵심은 뭐니 해도 공공성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우리가 평가할 때 뭘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역시 그 후보와 그 후보 주변의 핵심 세력들이 과연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 실패한 대통령을 갖는 불행한 국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답답한 여의도 정치판 한 번만에 바꿔지겠습니까? 갑갑하신 분들 내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즐기는 대한민국 본격 정치 토크쇼 윤여준의 정치차차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